이번엔 진짜 큰 껌 잡은 거야? 수십억은 넘어. 좀 더 기다려. 너무 급하게 하면 눈치채. 좀 전의 화면은 박상규 씨가 그토록 믿었던 그의 두 번째 아내인 지영 씨의 태블릿 PC에서 확인한 어느 낯선 남자와 지영 씨의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메시지의 내용은 바로 이번에는 진짜 큰 건 잡은 거야? 수십억은 넘어. 조금만 더 기다려. 너무 급하게 하면 눈치채. 내용을 들어보니 지영 씨가 어떤 남자와 오늘의 주인공인 상규 씨를 노리고서 무언가 계획을 짜고 있다는 그런 내용 같은데요. 이 문자의 내용을 본 박상규 씨는 태블릿 PC를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이죠. 모르긴 몰라도 그간 지영 씨와의 만난 그 처음부터 끝까지의 순간이 머릿속을 지나갔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문자를 본 박상규 씨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눈을 감은 뒤 이성을 찾은 듯 태블릿 PC의 문자를 핸드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옆방에서는 여전히 아내 지영 씨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르고 평온한 아무도 모르는 그런 조용한 잠자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70평생 살면서 전쟁 같은 사업을 버텨냈고 첫 번째 아내의 죽음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짧은 대화 몇 줄 앞에서 박상규 씨는 생전 처음으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맛보는 배신이라는 감정이 그에게는 너무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는 처음부터 이걸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정교하게 설계된 덫이었던 70세 박상규 씨의 늦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34층 고층, 평수로 치면 60평이 넘는 아주 넓은 아파트입니다. 박상규 씨는 매일 아침 7시에 혼자 일어났습니다. 혼자 냉장고를 열고 혼자 밥을 짓고 혼자 먹었습니다. 밥상은 늘 한쪽이 비어 있었죠. 그는 30대에 작은 제조업체를 창업했습니다. 그 어렵다는 IMF 때도 버텼고 금융위기 때도 살아남았습니다. 직원 수백 명을 먹여 살리며 평생을 달렸습니다. 퇴직할 무렵 재산을 정리하고 보니 아파트의 예금에 주식을 합쳐 50억이 넘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노후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넓은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그 수십억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5년 전 아내 박정숙 씨가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3년을 옆에서 병간호를 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밤을 새우고 항암 주사를 맞는 아내의 손을 잡고 구토하는 아내의 등을 두드러 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온 마지막 순간에도 손을 잡고 그녀를 보냈습니다. 그 후로 박상규 씨는 안방 문을 오랫동안 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아직 아내의 냄새가 남아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외아들
박재현 씨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었습니다. IT 회사 다니면서 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설날에도 추석에도 카카오톡 몇 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시죠? 응 그래 잘 있다. 그리고 부자의 대화는 끝이었죠. 박상규 씨는 한 번은 새벽 2시에 아들에게 전화를 건 적이 있었습니다. 딱히 할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아들은 졸린 목소리로 받았고 이 시간에 왜 전화했냐고 물었습니다. 박상규 씨는 그저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끊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그 후로는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오후 2시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을 한 바퀴를 돌고 편의점에서 캔커피 하나 사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걸 하루의 낙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 전화를 했습니다. 상규야, 그 동네 문화센터에 수채화 강좌가 생겼다는데 같이 가볼래? 박상규 씨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그런 거 해봤자 뭐가 달라지냐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는 문화센터 문을 열었습니다. 그게 전부 바뀌는 시작의 신호가 될 줄은 그도 몰랐죠. 문화센터 수채화 강좌 10명 남짓한 수강생 중에 박상규 씨는 유일한 남자였습니다. 어색하게 뒷자리에 앉아 붓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도 모르는 그때 혹시 처음 오셨어요? 옆자리에 앉은 여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이름은 김미영, 63세,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조용한 미소, 낮고 따뜻한 목소리, 억지로 친절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자체가 그런 여자 같았습니다. 네, 친구가 여기 한번 와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저도 처음엔 그렇게 친구 따라 여기 왔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첫날은 말이죠. 그런데 다음 주에 또 갔고 그 다음 주에도 또 갔습니다. 어느새 박상규 씨는 강좌가 끝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김미영이 마저 정리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곤 했었죠. 오늘 글이 많이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나는 잘 모르겠던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둘은 나란히 걸으며 커피를 마시곤 했습니다. 따로 약속을 잡은 것도 아니었죠. 그냥 자연스럽게 옆에 있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박상규 씨가 무릎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미영 씨가 파스를 들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무릎 아프다고 하셔서 실은 제 남편도 무릎이 좀 안 좋았었거든요. 상규 씨는 그 파스를 받아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작은 것 하나가 왜 그렇게 크게 느껴졌는지 기억해줘서 좋았던 것이었겠죠. 상규 씨가 무릎 아프다고 잠시 이야기했던 것 뿐이었는데 그녀는 그걸 기억을 해줬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느낌은 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서 뭔가를 챙겨온다는 그 느낌. 그렇게 두 사람은 점점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말엔 같이 공원을 걸었고 비 오는 날에 서로 전화를 했습니다. 상규 씨는 살아오면서
한 번도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나 사실 외아들이 있는데 미국 가고 나서 연락이 뜸한 지 좀 됐어. 아내 떠나고 나서 안방 문을 한동안 못 열었지. 요즘은 새벽에 잠이 잘 안 와. 혼자 거실에 앉아 있다가 동이 트고 그런 날들도 있어. 김미영은 상규 씨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혼자 된 이후로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그냥 안으로 삭히고 그런 것들이 그냥 쌓이기만 하더라고요. 죽은 남편의 그 허전함 이루 말할 수 없죠. 두 사람은 같은 외로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박상규 씨 눈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가을 저녁 둘이 걷다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낙엽이 지고 있었죠. 상규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영 씨, 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말씀하세요, 상규 씨. 우리 그냥 이제 친구 하지 말고 그 이상으로 만나면 안 되겠어요? 그 말에 미영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박상규 씨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60을 훌쩍 넘긴 나이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김미영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실은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박상규 씨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오랜만에 잠을 푹 잘 잤습니다. 꿈도 꿨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좋은 꿈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의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김미영은 박상규 씨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아침 일찍 도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미영 씨가 반찬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제 식사 혼자 드신다고 해서 제가 된장찌개 좀 끓였어요. 상규 씨는 그 된장찌개를 혼자 먹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원래 좀 짜게 끓이는 편인데 그날 찌개는 싱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미영 씨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상규 씨는 그게 짜든 싱겁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찌개의 맛이 너무 좋았던 거죠. 병원 검진이 있던 날은 미영 씨도 같이 따라가곤 했습니다. 대기실에 나란히 앉아 잡지를 넘기며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혈압이 조금 높자고 하자 미영 씨는 그걸 핸드폰에 메모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음식을 조심해야 되는지 라고 의사에게 직접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에 돌아와서는 저염식 반찬 목록을 적어줬습니다. 상규 씨는 그게 좋았습니다. 누군가 챙겨주고 있다는 것. 이젠 아무것도 혼자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묘한 느낌이랄까요? 한 번은 상규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영 씨,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도 돼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김미영이 웃었습니다. 부담스러우면 왜 해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그 말이 상규 씨의 가슴 깊은 곳에 박혔습니다. 내가 좋아서 보답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나를 좋아해서 그래서 한다는 거겠죠, 뭐.
두 사람이 교제한 지 약 10개월이 지났을 무렵 상규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 미영아, 우리 결혼할래? 미영 씨는 처음엔 갑자기라며 놀랬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좀 뜬금없긴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상규 씨가 좋다고 하면요. 그리고 그 말에 상규 씨는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화상통화로 짧게 알렸습니다. 아들은 뭐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가 뭐 행복하시다면 아버지 원하신 대로 하세요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식은 아주 조촐했습니다. 가까운 지인 몇 명과 조용한 식당에서 밥 한 끼 하고 뭐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상규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사람이 생겼다고 말이죠. 다시 살아갈 이유가 생겼다고 말이죠. 매일 밥상 앞에 마주 볼 사람이 생겼다고 말이죠. 그런데 실은 그 밥상이 달라지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결혼 후 2달이 지났을 때입니다. 미영 씨가 처음으로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저 그런 데 있잖아요.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아파트가 당신 단독 명의잖아요. 부부 공동 명의로 바꾸는 게 세금 면에서도 낫다고 하던데 한번 제가 알아볼까요? 그 말에 상규 씨는 뭐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재산 이야기 하는 게 뭐 이상할 게 없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이야기가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잊을만 하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통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생활비 통장을 공동 명의로 하면 어떻겠냐고 물어보기도 했었고요. 기존에 죽은 와이프가 들어놓은 보험의 수익권자를 본인 이름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상규 씨는 처음엔 합리적인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점점 상규 씨의 가슴 한쪽에 뭔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 왜 하나씩 잊을만 하면 꺼내고 잊을만 하면 꺼내고 그러는 건지 상규 씨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쯤부터 미영 씨의 행동에 미묘하게 달라진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항상 몸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화장실을 갈 때도, 침실에서도, 또 전화가 오면 자리를 피하곤 했습니다. 늦게 귀가하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고, 어디 있냐고 물으면 그냥 친구 만나고 있다고 짧게 끊었습니다. 원래 박상규 씨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사업을 하면서 사람을 읽는 눈이 생겼다고 본인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이었고, 그런데 유독 미영 씨 앞에서는 그 눈이 흐려졌었죠. 외로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랑이라는 것이 상규 씨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운명의 그 밤이 왔습니다. 밤 11시 47분. 평소 전원이 꺼져 있는 미영 씨의 태블릿 PC가 켜져 있었고, 상규 씨는 우연히 문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문자의 내용은 대진이라는 남자와 미영 씨가 나눈 밀담 같은 메시지였는데요.
그 메시지를 모두 확인한 상규 씨는 큰 배신감에 빠졌습니다. 상규 씨는 그날 밤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동이 틀 때까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분노가 끌어올랐지만 아침이 됐을 때 그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상규 씨는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척 티 하나 내지 않고 먼저 지인을 통해서 사설 탐정을 고용한 뒤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열흘 만에 나왔습니다. 김미영에게는 오래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최대진. 나이는 58세. 두 사람은 함께 계획을 세우고 함께 실행을 해온 그런 일종의 부부 사기단 같은 거였습니다. 타기 씨는 언제나 재산이 있는 독거노인이었고요. 외롭고 사랑에 굶주린 사람을 주로 타겟으로 했다고 합니다. 항상 김미영이 먼저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문화센터나 복지관, 교회 같은 곳에서 친절하고 따뜻하게 신뢰를 쌓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동 명의의 통장이나 보험, 주식 하나씩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한 뒤 사라지곤 했다고 합니다. 박상규 씨가 처음이 아닙니다. 그 전에 피해자가 2명이 더 있었다고 합니다. 한 명은 뒤늦게 이혼해서 빠져나왔고 다른 한 명은 수억 원을 뜯기고 나서야 알았다고 합니다. 상규 씨는 사설 탐정이 보낸 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한 장 한 장 그리고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맑은 날이었죠. 반찬을 들고 왔던 그 아침을 회상했습니다. 파스를 챙겨오던 그 날을 회상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낙엽을 보던 저녁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전부 계획된 것이었고 연습된 것이었던 겁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나의 재산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상규 씨는 냉철한 모습으로 창문을 등지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준영아, 나다. 언제 시간 나면 우리 한번 보자. 알았지? 준혁 씨라는 사람은 상규 씨의 30년 직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기업 전문 변호사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죠. 그가 보고서를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상규야, 내가 또 이런 건 전문 아니겠냐? 그래. 준혁아, 방법이 있어? 있지, 당연히. 근데 이거 지금 바로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준혁 씨가 얘기한 방법은 바로 재산 신탁이었습니다. 신탁이란 자신의 재산을 신탁회사에 이전해 관리를 맡기는 제도죠. 신탁 계약이 체결되면 그 재산은 법적으로 더 이상 상규 씨의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설령 배우자든 자식이든 상속인이든 강제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상규 씨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며 예금이며 주식이며 전부 돈 되는 거는 열흘 만에 신탁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바로 유언대용 신탁. 자신이 사망할 경우 재산 대부분을 독거노인 복지대잔에 기부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진행하는 동안 상규 씨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척, 아무것도 못하는 척 지냈습니다. 밥도 같이 먹었고요. TV도 같이 봤습니다. 미영 씨가 공동명의 이야기를 꺼낼 때 그래, 한번 알아봐야지. 그래, 한번 너가 적극적으로 알아봐 하고 넘어갔습니다. 사실 그 모든 연기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미영 씨가 웃으면서 차를 끓여줄 때나 오늘 컨디션이 어떠냐고 어깨를 잠시 두드려줄 때 상규 씨는 속이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는 않았죠. 평생 사업을 한 그 잔뼈, 그 경륜, 그가 바로 배운 것이 있다면 감정이 먼저 움직이면 진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열흘째 되던 날일 저녁, 미영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부동산 법무사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뭐 이런 걸 잘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그 공동명의 하는 거 절차 한번 알아봐 달라고 제가 부탁할까요? 그 말에 박상규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내가 아는 사람도 있으니까 조만간 날 잡자. 내가 한번 나를 잡을게. 미영 씨는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상규 씨가 펴놓은 덫에 걸려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약속된 날이 왔습니다. 미영 씨는 그날따라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머리도 깔끔하게 손질했고 옷도 평소보다 단정하게 입었습니다. 오늘이 어떤 결실을 맺는 날이라는 걸 몸으로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거실에 들어서던 김미영 씨의 발이 멈췄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한쪽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죠. 이분은 누구세요? 상규 씨가 말했습니다. 이 친구는 그대 30년 지기 친구고 준혁이야. 변호사야. 오늘 법률 서류 확인할 게 있어서 내가 오라고 했어. 미영 씨는 웃으며 앉았습니다. 아직 상황 파악을 못한 듯 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준혁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렷하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덕옥동 아파트를 포함한 박상규 씨의 명의의 전 재산은 현재 신영신탁 주식회사로 이전 완료되었으며 신탁 계약에 의거하여 계약 당사자 본인 외에는 어떠한 처분 및 양도, 명의 변경도 불가합니다. 또한 박상규 씨의 사망 시 신탁 재산 전액은 독거노인 복지재단에 기부 처리됩니다. 이 계약은 두 분의 결혼 직후 체결된 것으로 법적으로 이의제기 사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 김미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말을 하려고 했지만 또 다물었습니다. 상규 씨는 그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냥 담담한 얼굴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미영씨,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엔 서로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김미영은 그날 짐을 챙겨 그 집을 나갔습니다. 거실에 두었던 작은 화분 하나만 남겨놓고요. 이혼 절차는 빠르게 마무리됐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 시도가 있었지만 신탁으로 이전된 재산은 법적으로 상규 씨의 개인 재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청구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김미영은 결국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단 한 푼도 말이죠. 최대진이라는 사람도 한동안 잠잠해졌습니다. 법적 조치 경고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 그대로 정적을 감췄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상규 씨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처음엔 그게 또 다른 상실처럼 느껴졌습니다. 배신을 당했다는 것보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게 전부 거짓이었다는 게, 그 된장찌개에도 그녀가 건네줬던 파스도, 그리고 그녀와의 모든 추억도 전부 계획된 연극이었다는 게 그에게는 더 가슴 깊은 아픔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전보다 덜 힘들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동네 아는 지인의 권유로 상규 씨는 봉사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독거노인 돌봄센터에서 혼자 사시는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일이었죠. 어느 날 문을 열어준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 오늘도 오셨네요. 상규 씨 기다렸어요. 상규 씨는 그 말을 듣고 차에 돌아와서 잠시 멈췄습니다. 기다렸다는 말, 누군가가 나를 기다렸다는 말, 그게 이렇게 큰 말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지금도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도시락을 들고 나갑니다. 처음엔 미영이를 막으려는 방어였지만 신탁 계약의 조건도 지금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혹시나 자신이 죽고 나서 재단을 노인복지재단에 노인들에게 써졌으면 좋겠다는 게 그의 바로 생각이 된 겁니다. 상규 씨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모든 사람이 진심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쩌면 주변에 누군가가 떠오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부모님, 말할 곳이 없어 안으로만 삭히는 주변의 또 다른 이웃일 수도 있고요. 외로움은 사람의 눈을 흐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게 움직입니다. 박상규 씨의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곁에 누군가를 조금 더 살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혼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당신도 기다려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니어 황금사연의 나레이션 강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